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한유라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에 들어온 것은 새하얀 천장이었다. 너무나도 하얗고 평평해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다. 여기가 어디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솜처럼 무겁고 욱신거렸다. 왼쪽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손가락에는 심박수를 측정하는 작은 기계가 집게처럼 물려 있었다. 규칙적인 기계음이 고요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유라야. 낯설지만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한 남자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남자는 마치 패션 잡지에서 막 걸어 나온 모델 같았다.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담은 입술은 차가운 인상을 주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일어났구나. 다행이다. 정말. 남자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유라는 알 수 없는 위화감에 저도 모르게 손을 움찔했다. 남자의 미간이 희미하게 찌푸려졌다.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아이, 누구세요? 유라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갈라지고 잠겨 있었다. 그녀의 질문에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눈에 스친 것은 당혹감과 실망, 그리고 아주 희미한 분노였다. 하지만 그는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모든 감정을 지원했다. 나야, 강태민, 내 약혼자. 강태민, 한신그룹의 후계자. 그 이름은 마치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그와 관련된 어떠한 감정이나 기억도 함께 떠오르지는 않았다. 약혼자라니.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남자가 내 약혼자라고 유라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기억은 7년 전,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에 한창이던 24살의 자신에게서 멈춰 있었다. 그 후에 7년이 통째로 사라져버렸다. 기억 안 나. 우리 7년 동안 만났어. 다음 달이면 결혼인데. 태민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그의 손길은 다정했지만 유라는 마치 낯선 사람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듯한 불쾌감에 몸을 뒤로 물렸다. 그녀의 반응에 태민의 얼굴이 다시 굳었다. 이사 선생님 좀 불러올게. 잠시만 기다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혼자 남은 유라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7년, 결혼, 강태민,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7년 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 손이었다. 하지만 그 손에 끼워진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손에 억지로 끼워진 보석처럼. 잠시 후 의사와 간호사 몇몇이 태민과 함께 병실로 들어왔다. 의사는 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오늘이 며칠인지. 유라는 이름과 나이, 그녀가 기억하는 24살은 말했지만 날짜는 알 수 없었다. 의사는 작은 펜라이트로 그녀의 눈을 비춰보기도 하고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검사가 끝난 후 의사는 태민을 복도로 불러내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병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역행성 기억 상실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최근 7년간의 기억이 전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 유라가 저를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한유라 씨의 기억은 24살 대학 졸업반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강태민 씨를 만나기 직전이죠. 안타깝지만 환자에게는 지금 이 상황과 강태민 씨 모두 완전히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은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지 않고 안정시키는 겁니다. 억지로 기억을 주입하려고 하거나 과거에 대해 다그치지 마십시오. 그건 오히려 환자에게 혼란과 공포만 안겨줄 뿐입니다. 유라는 눈을 감았다. 의사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7년, 그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였을지도 모르는 7년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태민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태민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지만 그는 유라를 보며 다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지? 괜찮아. 기억은 천천히 되찾으면 돼. 내가 옆에서 전부 도와줄게. 넌 아무 걱정 말고 쉬기만 해.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의 말에는 그녀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보했다. 유라는 대답 대신 침묵했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그날 이후 태민은 매일같이 병실을 찾았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특별 주문한 음식과 그녀가 좋아했다는 꽃들로 병실을 가득 채웠다. 그는 7년 동안 그들이 함께했던 순간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파리에서의 첫 여행, 제주도에서 했던 프로포즈, 함께 보았던 수많은 영화와 공연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로맨틱하고 완벽해서 마치 한 편의 영화 시나리오 같았다. 어느 날 그는 두꺼운 사진 앨범 여러 권을 가져왔다. 이것 봐. 유라야, 이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야. 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쁘네. 사진 속에서 24살의 유라는 앳된 얼굴로 수줍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이는 태민이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유라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억지로 웃는 사람처럼. 이건 파리 에펠탑 앞에서 찍은 거. 너 이때 정말 행복해했어. 밤새도록 샴페인을 마시고 춤을 췄지. 태민은 행복에 겨운 목소리로 추억을 읊었다. 하지만 유라는 그 사진 속 자신의 눈에서 깊은 공허함을 읽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서 있는 그녀는 행복하기보다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보였다. 네온 항상 내가 세상의 전부라고 말했어. 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그는 그녀의 감정을 대신 정의하고 그녀의 생각을 대신 말해주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한유라는 오직 강태민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인형과도 같았다. 그녀 자신의 꿈이나 목표, 생각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유라는 앨범을 조용히 덮었다. 피곤해요. 좀 쉬고 싶어요. 그래, 무리하면 안 되지. 푹 쉬어. 태민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다. 그는 유라가 자신의 이야기에 감동하고 잃어버린 사랑의 감정을 되찾기를 기대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오히려 유라의 마음에 더 높은 벽을 쌓게 만들 뿐이었다. 태민은 유라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그녀의 식단, 수면 시간, 심지어 면회계까지도. 그녀의 오랜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도. 태민은 유라가 지금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그는 외부 세계와 유라 사이를 차단하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의 보살핌은 다정한 구속이었고 그의 사랑은 숨막히는 감옥이었다. 밤이 되어 태민이 돌아가고 병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유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차가운 유리창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31살의 한유라. 24살 때보다 볼살이 조금 빠지고 눈괴는 낯선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과 같았다. 쉽게 꺾이지 않는 단단한 심지를 가진 눈빛.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네오는 누구니? 지난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정말로 저 남자를 미친 듯이 사랑했을까?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의 여자로만 살았던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일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는 강태민이 만들어 놓은 한유라라는 인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기억을 잃은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일지도 몰랐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 그녀는 결심했다. 잃어버린 7년을 되찾되 강태민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법으로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이 무엇이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유라는 다시 태어난 기분을 느꼈다. 텅 빈 캔버스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시간이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앞은 아침부터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한신그룹의 후계자 강태민의 약혼녀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은 사교계의 가장 뜨거운 가십이었다. 태민은 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고 능숙하게 카메라 플래시를 헤쳐나갔다. 그의 품에 안긴 유라는 마치 값비싼 도자기 인형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거나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쳐다봤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감정에는 관심이 없었다. 괜찮아. 거의 다 왔어. 태민이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안심을 주기 위함이었지만 유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통제처럼 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끌림에 몸을 맡겼다. 검은 세단에 올라타자마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차가 미끄러지듯 병원을 빠져나가는 동안 유라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유라는 숨을 멈췄다.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셨다. 내부는 온통 흰색과 회색 톤으로 꾸며져 있었고 최소한의 가구만이 완벽한 각도로 배치되어 있었다. 마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 같았다. 차갑고 비인간적이고 어떠한 삶의 흔적도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 집이야. 네가 미니멀리즘 스타일을 좋아했잖아. 태민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말했다. 내가 유라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24살의 한유라는 아기자기한 소품과 따뜻한 색감의 패브릭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이 차가운 공간은 그녀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다. 집 안 곳곳에는 그와 그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탈리아의 해변에서 행복하게 웃는 모습, 스위스의 설원을 배경으로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 사진 속의 유라는 언제나 태민의 곁에서 화사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박제된 나비처럼 생명력이 없어 보였다. 유라는 그 사진들 앞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태민은 그녀를 드레스룸으로 안내했다. 거대한 방은 명품 브랜드의 옷과 가방, 구두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비슷비슷한 스타일이었다. 부드러운 실크나 캐시미어 소재, 몸의 곡선을 드러내는 우아한 원피스나 스커트들. 색상도 대부분 파스텔 톤이나 무채색이었다. 마치 강태민의 여자라는 역할에 맞춰진 무대 의상 같았다. 치열하게 취업 전선에 뛰어들던 시절. 검은 정장을 전투복처럼 입고 다니던 자신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피곤할 텐데. 좀 쉬어. 저녁은 내가 준비하라고 할게. 태민은 당연하다는 듯 그녀의 일정을 정해주고는
서재로 들어갔다. 혼자 남은 유라는 텅 빈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녀의 것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 아니라 강태민이 만든 거대한 인형의 집이었다. 무력감에 소파에 앉아있던 유라의 눈에 서재 구석에 놓인 작은 창고 문이 들어왔다. 태민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공간이었을까? 유라는 홀린 듯 그곳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안에는 먼지 쌓인 상자들이 가득했다. 대부분은 계절이 지난 옷이나 오래된 잡지들이었다. 그러다 한쪽 구석에서 낡은 노트북 가방을 발견했다. 유라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7년 전 그녀가 대학 시절부터 사용하던 구형 노트북이 들어있었다. 태민이 사준 최신형 기기들에 밀려 잊힌 존재였을 것이다.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거실로 나와 전원을 켰다. 다행히 배터리가 조금 남아있었다. 부침기 완료되고 익숙한 바탕화면이 나타나자 유라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그녀가 잊고 있던 진짜 자신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바탕화면 한가운데에는 기업 전략 분석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시장 동향 보고서, 경쟁사 분석 자료, 인수합병 전략 기획안.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파일 하나를 클릭했다. 화면 가득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가 펼쳐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머리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눈은 그 데이터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손가락은 저절로 키보드 위를 움직이며 관련 데이터를 검색하고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고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냈다. 한 파일은 한신그룹의 바이오 산업 진출 전략에 대한 리스크 분석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그녀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까지 작업하던 파일인 듯 했다. 보고서는 중간에 끊겨 있었다.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그 보고서의 빈칸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뇌는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슈퍼컴퓨터가 재가동된 것처럼 빠르게 회전했다. 한신이 강구하고 있는 규제 문제, 경쟁사의 신기술 개발 동향, 잠재적인 특허 분쟁 가능성, 기억나지 않는 지식들이 샘솟듯 떠올라 논리적으로 정리되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유라가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서재 문이 열리며 태민이 나왔다. 유라야, 뭐해? 저녁 식사 준비 다 됐... 그는 유라 앞에 노트북 화면을 보고는 말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아, 그 낡은 노트북은 아직도 가지고 있었네. 그런 골치 아픈 일은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 네가 할 일은 편안하게 쉬면서 아내가 될 준비를 하는 것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다. 그런 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는 유라의 능력을 인정하기보다는 귀찮은 골칫거리로 여기는 듯했다. 유라는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이 보고서 내가 쓴 거 맞아요. 응, 뭐 예전에 네가 심심풀이로 끄적이던 거지. 별거 아니야. 이리 줘. 내가 버릴게. 태민은 손을 뻗어 노트북을 가져가려 했다. 그 순간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노트북을 품에 끌어안았다. 그녀의 방어적인 행동에 태민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왜 그래 이제 와서 이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나한테는 중요해요. 이건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일지도 모르니까요. 유라의 단호한 대답에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태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은 얼굴로 돌아섰다. 그는 유라의 반항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의 세상에서 유라는 그의 곁을 지키는 아름다운 장식품이어야 했지.
독립적인 자아를 가진 존재여서는 안 되었다. 그날 밤 유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다시 쉬어 자신이 작성한 수많은 분석 보고서들을 밤새도록 읽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잃어버린 7년의 지성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결코 수동적인 사랑에만 매달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분야를 파고들던 유능한 전략가였다. 어째서 이런 삶을 포기했을까? 강태민을 사랑해서, 아니면 그의 압박에 못 이겨서 사진 속의 공허한 미소와 태민의 집요한 통제가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유라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태민이 골라줬을 법한 우아한 실크 원피스를 지나쳐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예전에 그녀가 입었던 단순하고 실용적인 옷들이 들어있었다. 유라는 편안한 청바지와 흰색 셔츠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길 잃은 인형이 서 있지 않았다. 약간은 초췌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과거에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인형의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강태민이 만든 한유라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노트북 속에 그 여자, 진짜 한유라를 되찾아야겠다고. 그 시작은 바로 일이었다. 다음 날 저녁, 유라는 결심을 굳히고 서재에서 일하고 있는 태민에게 다가갔다. 그는 최고급 원목 책상에 앉아 태블릿 PC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유라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그는 시선 하나 주지 않았다. 어제 노트북 사건 이후로 그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하고 있었다. 할 말 있어요. 유라의 목소리에 태민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냉기가 서려 있었다. 무슨 말인데? 나 다시 일하고 싶어요. 태민은 잠시 유라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다 이내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일 무슨 소리야. 네가 할 일은 결혼 준비 말고는 없어. 내가 부족한 거라도 있나. 세상 여자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일을 하겠다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유라의 결정을 존중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만 표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내 인생이에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잃어버린 나를 찾고 싶다고요. 내 인생은 나를 만나면서부터 새로 시작된 거야. 과거에 보잘것없던 한유라는 잊어. 지금의 너는 한신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야. 시시한 회사에 나가서 월급 몇 푼 버는 게 네 격에 맞다고 생각해. 시시하든 아니든 그건 내가 선택할 문제예요. 유라가 단호하게 맞받아치자 태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에게 다가섰다. 위압적인 그의 존재감에 유라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넌 선택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넌 그냥 내가 만들어준 울타리 안에서 예쁘게 웃고만 있으면 돼. 내 말 알아들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애정이 담겼다고 믿었던 눈빛은 이제 소유욕과 집착으로 번들거렸다. 유라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옆자리를 채울 완벽한 트로피가 필요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트로피가 자신의 의지를 갖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료요. 유라는 두려움을 누르고 똑바로 그의 눈을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인형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살겠어요. 그 순간 태민의 손이 거칠게 날아와 책상 위의 서류 더미를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생각 마. 내 말이 우습게 들리나 본데.
네가 일을 구하든 뭘 하든 내가 막으면 그만이야. 대한민국에서 나 강태민이 못하는 건 없어.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역설적으로 유라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를 나왔다. 대화는 끝났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였다. 그날부터 유라는 비밀리에 재취업을 준비했다. 태민이 회사에 간 사이 그녀는 자신의 낡은 노트북으로 채용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일부러 한신그룹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만 골라 이력서를 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직 활동이 아니었다. 태민의 통제에 맞서는 그녀만의 선전포고였다. 몇 군데의 회사에서 면접 제의가 왔다. 그 중에는 최근 IT 업계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유진 코퍼레이션도 있었다. 유진은 현재 한신이 사활을 걸고 있는 차세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였다. 유라의 심장이 뛰었다. 그곳이라면 그녀의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 터였다. 면접 당일 유라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하고 활동적인 디자인의 정장을 꺼내 입었다. 태민의 취향과는 전혀 다른 진짜 한유라의 옷이었다. 면접은 쉽지 않았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7년 공백과 강태민과의 관계에 대해 노골적으로 질문했다. 그녀가 한신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온 스파이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느껴졌다. 그때 면접관들 중 가장 젊어 보이는 한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는 날카로우면서도 지적인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명패에는 법무팀장 이도현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유라 씨, 가설을 하나 세워보죠. 만약 우리 회사가 추진 중인 A 프로젝트에 대해 경쟁사인 한신이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 핵심 부품 공급망을 독점하려 한다면 전략기획자로서 어떤 대응책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다른 면접관들의 사적인 질문과는 차원이 다른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유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단기적으로는 대체 공급망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신의 독점이라는 프레임 자체를 깨는 것입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동시에 언론을 통해 한신의 비윤리적인 경영 방식을 여론화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부품 기술을 개발하거나 해외의 잠재적 파트너사와 기술 제휴를 맺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고 현실적이며 날카로웠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도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다른 면접관들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유진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가 왔다. 전략기획실의 과장 직책이었다. 유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7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이름이었다. 유진에서의 첫 출근 날. 사무실의 활기찬 분위기는 유라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직급에 상관없이 치열하게 토론했다. 누구도 그녀를 강태민의 약혼녀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그녀의 능력과 아이디어에만 관심을 가졌다. 유라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복도에서 면접 때 보았던 이도현 변호사와 마주쳤다. 그가 먼저 유라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이도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한유라 과장님, 면접 때 보여주신 분석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그의 말에는 어떠한 사심이나 편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동료로서의 순수한 존중과 기대감뿐이었다. 태민의 숨막히는 소유욕과는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인정이었다.
유라는 그의 손을 맞잡으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유라가 유진에 입사했다는 소식은 곧 태민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폭풍전야처럼 불길했다. 보복은 교활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유라가 맡은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사가 갑자기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며 연락을 해왔다. 유진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되던 핵심 데이터의 가격이 하루아침에 2배로 뛰어올랐다. 사내에서는 유라가 한신에서 보낸 산업 스파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대놓고 피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어느 날 밤, 유라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의 원인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다. 아무리 분석해봐도 이 모든 문제들은 정상적인 비즈니스 범주를 벗어난 인위적인 장애물처럼 느껴졌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사무실로 다가왔다. 이도현이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한 과장님, 그는 커피 한 잔을 내밀며 말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일들이 너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의 목지에는 의심이 아닌 확인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상황의 배후를 짐작하고 있는 듯했다. 유라는 그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사무실 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줄지도 모르는 사람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직장 생활이 아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옭아매려는 한 남자와 그의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하는 전쟁터였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도현의 질문은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유라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사적인 문제를,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남자와의 문제를 이제 막 알게 된 직장 동료에게 털어놓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도현의 눈빛에는 불필요한 동정이나 호기심 대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변호사 특유의 이성적인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유라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 모든 방해, 공작의 배후에 제 개인적인 문제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도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유라의 경계를 존중해 주었다. 대신 그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렇다면 이건 더 이상 한유라 과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혼란스러웠던 유라의 머릿속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었다. 맞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다. 철저한 데이터와 증거를 기반으로 한 싸움이어야 한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우선 지난 7년간의 자신에 대해 알아보세요. 강태민 씨가 말해주는 당신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가 말해주는 당신을요. 잃어버린 기억 속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유라의 밤은 2개의 전쟁으로 채워졌다. 낮에는 회사에서 한신의 교묘한 공격을 방어하고 밤에는 자신의 텅 빈 과거를 파헤쳤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잊고 있던 악몽과 마주하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화려하지만 낯선 장소에 있었다. 값비싼 위스키 냄새와 시가 연기가 자욱한 프라이빗 룸,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앉은 강태민. 꿈속의 태민은 다정한 약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경멸했다. 네온 비즈니스 같은 거 몰라도 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쁘게 웃기만 해. 그게 내 역할이야. 오늘 입은 옷은 별로네. 내일은 내가 골라준 걸로 입어.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녀의 자존심을 베어냈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꿈에서 깰 때면 유라의 베개는 언제나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머리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몸과 마음은 그 모든 수모와 상처를 기억하고 있었다. 유라는 이 지독한 감정의 잔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도현의 조언대로 데이터에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디지털 기록을 긁어모았다. SNS 계정은 태민과의 행복한 사진들로 가득한 홍보 전시관 같았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그녀의 사라진 경력에 대한 흔적이었다. 7년 전 국내 최고의 컨설팅 팜넥스트 스트래티지의 신입 컨설턴트였던 그녀에 대한 짧은 업계 기사를 찾아냈다. 날카로운 분석력과 대담한 통찰력을 겸비한 차세대 기대주라는 찬사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기사가 나온 지 불과 몇 달 후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강태민을 만나기 시작한 직후였다. 유라는 수소문 끝에 옛 상사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 조심스럽게 메일을 보냈다.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고 자신이 왜 갑자기 퇴사했는지 물었다. 몇 시간 뒤 답장이 왔다. 유라 씨, 연락 줘서 고마워요. 그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유라 씨는 우리 회사 최고의 인재였어요. 모두가 유라 씨의 미래를 기대했는데 갑자기 강태민 실장과 결혼하겠다며 모든 걸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충격이 컸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렸지만 유라 씨는 태민 씨를 위해서라며 단호했죠. 그 남자가 유라 씨의 날개를 꺾어버린 것 같아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메일을 읽는 유라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강태민이 말했던 심심풀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유망한 커리어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내던졌다. 아니, 어쩌면 내던지도록 강요당했을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그녀가 파고든 것은 금융 기록이었다. 이도현의 도움으로 지난 7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기록은 충격적이었다. 그녀의 카드는 강남의 최고급 유흥주점, 회원제 골프클럽, 해외 명품 매장에서 수시로 거액의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런 곳에 간 기억이 전혀 없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결제 시점이었다. 이도현은 한신그룹의 지난 7년간의 주요 M&A 기록과 그녀의 카드 사용 기록을 대조해보았다. 놀랍게도 한신이 경쟁사를 적대적으로 인수하거나 정관계 로비가 필요했던 민감한 프로젝트를 따낼 때마다 그녀의 카드는 어김없이 의심스러운 장소에서 사용되었다. 이건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수법입니다. 이도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강태민은 당신의 이름을 방패막이 삼아 검은 돈을 세탁하고 로비를 벌인 겁니다. 당신을 자신의 사업적 거래에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모든 법적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안전장치로 이용한 거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유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그녀의 일을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 그녀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자신의 통제에 두려 했던 이유가 분명해졌다. 그녀는 그의 사랑스러운 약혼녀인 동시에 그의 범죄를 덮어주는 가장 완벽한 알리바이였던 것이다. 태민은 그녀가 기억을 잃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자 그는 두려워진 것이다.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알고 있을지 모를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그날 밤 유라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어둠 속에 익숙한 인형이 서 있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강태민이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마치 집주인처럼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요즘 새 직장에서 아주 재미있나 봐.
얼굴이 좋아졌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이도현 변호사하고도 꽤 친해진 것 같던데.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지. 하지만 말이야, 유라야, 믿을 사람을 잘 가려야 해. 잘못된 사람을 믿었다가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다칠 수 있거든. 그것은 이도현을 향한 명백한 협박이었다. 유라는 두려움에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모르겠어. 그럼 알게 해줘야지. 태민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그는 유라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예전과 같았지만 이제는 뱀이 피부를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소름 끼쳤다. 얌전히 내 옆에만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네가 자초한 일이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다. 혼자 남은 유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유라는 밤늦게까지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찾아낸 모든 정보를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퇴사 시점, 한신의 M&A 날짜, 의심스러운 카드 결제 내역, 관련 인물들의 이름, 점들이 모여 선이 되고 선들이 모여 거대한 거미줄 같은 형상을 만들어냈다. 한신그룹의 부패와 비리의 지도였다. 그리고 그 지도의 중심에는 강태민과 함께 한유라라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도현이 들어왔다. 그는 화이트보드를 가득 채운 내용을 보고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이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다툼이나 치적 문제가 아니었다. 거대 재벌의 추악한 범죄와 정면으로 마주한 것이었다. 유라는 화이트보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제 경력만 지운 게 아니었어요. 저를 방패로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쩌면 그를 파멸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두려움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되찾으려는 전사가 되어 있었다. 화이트보드를 가득 채운 거미줄 같은 관계도를 응시하는 이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기업 비리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것은 차원이 달랐다. 한신그룹 후계자의 개인적인 약혼녀 스캔들 뒤에 이토록 추악하고 거대한 범죄가 도사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도현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극도로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은 이미 차가운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시작한 싸움이었고 그녀의 손으로 끝내야만 했다. 그와 그녀는 이제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는 비밀스러운 동맹이었다. 유진과 한신의 비즈니스 전쟁은 세종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입찰을 앞두고 최고조에 달했다. 수조 원이 걸린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 패권을 결정지을 중요한 사업이었다. 유진은 혁신적인 기술력을, 한신은 막강한 자본과 정관계 네트워크를 앞세워 한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최전선에 한유라가 있었다. 강태민은 초조해졌다. 기억을 잃은 유라가 유순한 인형으로 돌아오길 바랐지만 그녀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날카롭고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비이성적인 집착으로 변질되었고
마침내 그는 선을 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새벽, 유진 코퍼레이션의 중앙 서버에 비상 경보가 울렸다. 외부로부터 정체불명의 해킹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공격은 매우 정교하고 집요했다. 방화벽이 겹겹이 뚫리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자료가 보관된 데이터베이스 바로 앞까지 접근해왔다. 보안팀이 총동원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적의 변칙적인 공격 패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30분 안에 모든 자료가 유출됩니다. 보안팀장의 절박한 외침이 통제실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 비상보고를 받고 달려온 유라가 통제실 안으로 들어섰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모두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상황이 워낙 위급했기에 누구도 그녀를 막지 않았다. 유라는 메인 스크린 앞에 서서 빠르게 깜빡이는 데이터 로그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보통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문자열의 나열로 보이는 그곳에서 이상한 패턴을 읽어내고 있었다. 이건 전형적인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DoS를 위장한 스피어피싱 공격입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서버 마비가 아니라 특정 데이터를 훔쳐내는 거예요. 지금 보안팀이 맡고 있는 건 미끼입니다. 진짜 공격은 다른 루트를 통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녀는 키보드를 넘겨받아 미친 듯이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해커들의 침입 경로를 역으로 추적하는 동시에 가짜 데이터로 가득 찬 허니팟 하니파란 서버로 그들을 유인했다. 3번, 게이트를 열어서 해커들을 허니팟으로 유도하세요. 그들이 가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동안 우리는 그들의 IP 주소를 추적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지시는 단호하고 정확했다. 보안팀은 홀린 듯이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몇 분 뒤, 해커들은 보기 좋게 함정에 빠졌고 그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인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었다. 해커들이 사용한 IP 주소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도록 세탁되어 있었지만 유라는 그 자금의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한신그룹의 자회사인 한 보안업체의 이름이 있었다. 강태민의 소행이라는 심증이 물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태민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이버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더 고전적인 방법인 내부 스파이를 이용했다. 유라가 속한 전략기획실의 중요한 내부 정보가 조금씩 외부로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유진이 극비리에 추진하던 파트너사와의 미팅 정보가 한신 측에 넘어가 계약이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유라는 내부의 배신자를 직감했다. 이도현과 상의 끝에 그녀는 덫을 놓기로 했다. 그녀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에 대한 가짜 정보를 몇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의심이 가는 소수의 팀원들에게만 각각 다른 정보를 흘렸다. 기술은 사실 심각한 결함이 있다. B기술의 원천 기술은 다른 회사 소유다와 같은 치명적인 거짓 정보였다. 며칠 뒤, 한 경제신문에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유진 코퍼레이션, 스마트시티 핵심 기술 결함 논란. 기사에 인용된 정보는 정확히 그녀가 김대리에게만 흘렸던 가짜 정보였다. 범인은 명확해졌다. 이도현은 조용히 김대리를 법무팀으로 불렀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한신 측에서 가족의 병원비를 대주는 대가로 정보를 빼돌렸다는 것이다. 내부의 적을 색출해내는 과정에서 유라는 더 깊은 어둠과 마주하게 되었다. 스파이에게 돈을 건넨 계좌를 추적하던 그녀는 이전에 해커를 고용했던 유령 회사들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들은 단순히 스파이 활동이나 해킹에만 동원된 것이 아니었다.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불법 자금이 그곳을 통해 세탁되고 있었다.
유라는 이도현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자금의 흐름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강태민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그토록 집착하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는 이 거대한 국책 사업을 이용해 자신이 수년간 조성해온 비자금을 합법적인 투자금으로 세탁하려 하고 있었다.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만 하면 건설, 통신, 소프트웨어 등 수많은 하청 계약을 통해 천문학적인 검은 돈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강태민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그의 범죄 제국 전체에 명운이 걸린 일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파헤치고 있는 자신은 그의 가장 큰 위협이었다. 며칠 전 그가 했던 서늘한 경고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주변 사람까지 다칠 수 있다는 말.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언제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살벌한 예고장이었다.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을 돕고 있는 이도현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날 밤 유라와 이도현은 이도현의 사무실에 마주 앉았다. 외부의 도청을 막기 위해 모든 통신 장비를 끄고 블라인드를 내린 상태였다. 그들의 앞에는 한신그룹의 부패 네트워크가 한눈에 들어오는 새로운 관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해킹, 산업 스파이, 그리고 거대한 돈 세탁의 흐름이 모두 강태민이라는 한 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이도현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평소에 차분한 톤이 아닌 극도의 진지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유라 씨, 이건 더 이상 기업 분쟁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조직적인 범죄 집단입니다. 지금부터는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서늘한 비수처럼 유라의 가슴에 박혔다.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해 시작했던 여정은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싸움이 되어버렸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이도현의 경고 이후 유라의 일상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출퇴근길에 늘 주변을 살폈고 낯선 차량이 뒤따라오지는 않는지 백미러를 수시로 확인했다. 누군가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의 아파트는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태민이 언제든 제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감옥일 뿐이었다. 한편 강태민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다. 유라와 유진의 협공으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수주에 차질이 생기자 한신그룹 내부에서도 그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인 강 회장은 일개 계집 하나 처리하지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드냐며 그를 거세게 질책했다. 그의 뒤를 봐주던 정관계 인사들도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그의 성이 유라라는 작은 균열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조급해진 그는 결국 최악의 수를 두기로 결심했다. 유라를 직접적으로 해치는 것은 세간의 이목을 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인 이도현을 제거한다면 유라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다. 날개가 꺾인 새는 멀리 날지 못하는 법이다. 그 무렵 이도현은 결정적인 증인을 찾아냈다. 몇 년 전 한신의 유령 회사에서 회계 담당자로 일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퇴사한 사람이었다. 그는 강태민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신의 보복이 두려워 그동안 숨어 지내고 있었다. 이도현은 며칠에 걸친 설득 끝에 그와 비밀리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오늘 밤 10시 인천 부두 근처의 폐창고입니다. 증인과 함께 바로 검찰로 갈 생각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강태민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도현은 출발 직전 유라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남겼다. 문자를 확인하는 유라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그녀는 조심하라는 답장을 보내려다 대신 꼭 성공하세요라고 썼다. 그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이도현은 약속 장소로 차를 몰았다. 밤의 고속도로는 한산했다. 그는 백미러를 확인하며 혹시 모를 미행에 대비했다. 하지만 뒤따라오는 차량은 없었다. 경계를 늦추고 인천으로 향하는 외곽 도로로 접어드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거대한 화물 트럭 한 대가 굉음을 울리며 튀어나왔다. 전조등도 켜지 않은 트럭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이도현의 차를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피할 시간도, 공간도 없었다. 끼익. 굉음과 함께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이도현이 핸들을 꺾는 순간 트럭은 그의 차 운전석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유리창이 산산조각나고 차체는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충격으로 이도현의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운전대에 처박혔다. 그의 의식은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처럼 흩어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사고를 낸 트럭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뺑소니 쳤다. 한밤중에 걸려온 낯선 번호의 전화는 유라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이도현 변호사님의 교통사고 소식이었다. 유라는 옷을 꿰어 입을 정신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피 묻은 붕대를 감은 이도현이 수많은 의료진에 둘러싸여 어디론가 급하게 옮겨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미동도 없었다. 환자분,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직장 동료입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급한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이 비수처럼 유라의 귀에 꽂혔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그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그녀에게 다가와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졸음 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로 추정됩니다. 트럭 운전사를 찾고는 있지만 외진 곳이라 CCTV가 없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졸음운전 유라는 속으로 비웃었다. 세상에 그렇게 정확하게 운전석을 노리는 졸음운전은 없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강태민의 경고가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 되어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유라는 병원을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탔다. 그녀가 향한 곳은 강태민의 사무실이 있는 한신그룹 본사였다. 최고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한밤중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태민은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내 얼굴이 보고 싶었나?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그 위선적인 모습에 유라는 구역질이 났다. 당신 짓이지. 유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도현 변호사,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 태민은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이 변호사가 사고라도 당했나 보네. 저런. 어쩌나 유능한 사람인데 안타깝게 됐군. 네가 많이 속상하겠어. 그의 태연한 부인과 가식적인 동정은 유라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괴물 같은 자식, 내가 경고했잖아. 유라야. 태민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내 곁에 얌전히 있었으면 모두가 안전했을 거라고. 네가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거야.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어리석은 짓을 벌인 탓이라고. 아직도 모르겠어. 그는 모든 책임을 유에게 전가했다. 그의 잔인하고 이기적인 논리 앞에서 유라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녀가 지난 7년간 사랑했던 남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과 연민이 산산조각 났다. 눈앞에 있는 것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목숨마저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일 뿐이었다. 공포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강철보다 단단하고 얼음보다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들어섰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되찾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저 악마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돌아갈 다리는 불타 없어졌다. 이제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었다. 유라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그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던 그녀는 몇 시간 뒤 의사로부터 위기는 넘겼지만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도현의 곁으로 다가갔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는 그의 모습은 평소의 지적인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다. 자신 때문에 한 사람이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유라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손이었다. 미안해요.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제가 반드시 끝낼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약속해요. 그것은 무력한 피해자의 흐느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복수를 맹세하는 전사의 서약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도현이 의식을 되찾은 것은 사고가 나고 사흘 만이었다.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는 못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예전처럼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라는 그의 병상을 지키며 그동안 있었던 일과 강태민과의 대화를 모두 털어놓았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도현은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선을 넘었군요. 이제 우리에게도 더 이상의 망설임은 사치입니다. 그의 말에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에 젖어 있지 않았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하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방역의 시간이었다. 계획이 있습니다. 유라는 병원 휴게실에 작은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쳐 보였다. 화면에는 그녀가 밤새워 정리한 강태민과 한신그룹의 비리 네트워크,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다단계 전략 계획안이 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데이터 분석이 아니었다. 적의 약점을 파고들어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정교한 전쟁 시나리오였다. 15번째, 자금줄을 끊어야 합니다. 강태민의 가장 큰 무기는 한신의 돈입니다. 그 돈의 흐름을 막고 돈 세탁의 증거를 세상의 폭로해서 그를 고립시켜야 합니다. 비밀 장부가 필요하겠군요. 제가 만나기로 했던 그 회계사 말입니다. 네, 그를 설득하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지금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제가 그의 눈과 발이 되어 움직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부의 균열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태민의 범죄 네트워크는 배신을 전제로 한 이익 공동체일 뿐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죠. 우리가 가진 정보를 이용해 그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보자 X의 이름으로 언론과 금융감독원의 가벼운 비리 정보들을 익명으로 흘릴 겁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그들은 꼬리 자르기를 위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론입니다. 강태민은 자신의 이미지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인간입니다. 법의 심판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대중의 비난이죠. 우리가 확보한 증거들을 가장 극적인 순간에 터뜨려 그가 다시는 제기할 수 없도록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합니다. 유라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이도현은 그녀의 계획을 듣는 내내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억을 잃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적의 수를 몇 단계 앞서 내다보는 유능한 전략가. 그 자체였다. 병원에서 나온 유라는 곧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먼저 이도현이 접촉했던 전직 회계사 박진우 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도현의 사고 소식을 듣고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던 그는 유라의 연락조차 받지 않으려 했다. 유라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집 앞에서 몇 시간이고 그를 기다렸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그는 당장 돌아가라며 소리쳤다. 내 목숨이 몇 개인지 아시오. 나까지 이도현 변호사처럼 만들 셈이오. 그래서 숨어만 계실 건가요? 박진우 씨가 침묵하는 동안 강태민은 더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더 큰 죄를 저지를 겁니다. 이도현 변호사는 진실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이대로 외면하시면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사실 건가요? 유라는 그를 협박하거나 회유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양심에 호소했다.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한신의 내부 자료들을 보여주며 그의 증언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약속했다. 그의 신변 안전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법적 보호를 책임지겠다고 유라의 진심 어린 설득에 그의 눈빛이 마침내 흔들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는 유라에게 비밀 장부가 숨겨진 위치를 알려주었다.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넣은 유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는 과거 강태민에게 억울하게 해고당하거나 그의 죄를 뒤집어쓰고 희생양이 되었던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가 알게 모르게 목격했던 혹은 태민에게 전해 들었던 이름들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처음에 그들은 유라를 경계했다. 강태민의 여자였던 그녀를 믿지 못했다. 유라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진심으로 사과했다. 과거 자신이 방관자였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며 지금이 강태민을 무너뜨릴 유일한 기회임을 역설했다.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괴물로 살아갈 겁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날 거고요. 여러분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진심은 굳게 닫혀있던 피해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수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분노와 억울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강태민의 지시로 저질렀던 불법 행위, 그의 잔인한 갑질과 폭언, 그들의 증언은 녹음되었고 진술서는 공증을 받았다. 작지만 강력한 정의의 군대가 조직된 것이다. 모든 준비는 비밀리에 착착 진행되었다. 유라는 강태민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는 위기에 몰리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오만함과 분노에 사로잡혀 더 큰 실수를 저지르는 타입이었다. 유라는 그의 그 약점을 정확하게 노렸다. 그녀는 내부 고발자를 가장하여 몇몇 기자들에게 한신그룹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에는 한신 계열사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민원을 익명으로 접수시켰다. 예상대로 언론 보도와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한신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이것이 유라의 소행이라 직감하고 분노했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충신들을 닥달하며 내부의 쥐새끼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의심과 분노는 내부의 균열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모든 준비가 끝난 밤, 유라는 유진 코퍼레이션 사옥의 옥상에 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저 멀리 수많은 빌딩 숲 사이로 한신그룹의 본사 건물이 오만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과거에는 그저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건물이 이제는 그녀가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성처럼 보였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목발을 짚은 이도현이 어느새 퇴원하여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서 있었다. 아직은 걷는 것이 불편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준비는 다 됐습니까? 그가 물었다. 유라는 한신본사 건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네, 이제 첫 번째 실을 뽑을 시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차분했다. 하나의 실을 뽑으면 정교하게 짜인 것처럼 보였던 저 거대한 양탄자는 걷잡을 수 없이 풀려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더 이상 그녀는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거대한 골리앗의 심장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돌멩이를 던질 준비를 마친 다윗처럼 그녀는 고요하고 강인하게 서 있었다. 디데이 한신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국내외 투자자들과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든 호텔 연회장은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위에 선 강태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는 지난밤 사이 터져나온 세금 탈루 의혹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한신의 장밋빛 미래를 유창하게 프레젠테이션하고 있었다. 한신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도시의 표준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그의 선언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유라와 이도현은 보안이 유지되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이 모든 광경을 노트북 라이브 중계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다.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고요했다. 지금입니다. 유라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노트북 키를 하나 눌렀다. 그 순간 주주총회에 참석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전문 기자 김성훈의 개인 이메일로 내부 고발자 X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메일에는 단 하나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한신그룹의 유령 회사들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인허가권을 가진 정관계 인사들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내역이 담긴 문서였다. 박진우의 비밀 장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발췌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강태민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김성훈 기자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한신그룹 강태민 사장님께 질문 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그에게 집중되었다. 최근 한신그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경쟁사의 음해라고 일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높이 들어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방금 유라가 보낸 문서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이 문서는 한신그룹이 다수의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자금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관련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연 회장은 얼어붙었다. 모든 소음이 멎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강태민의 얼굴에서 자신감 넘치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에게 터져 나왔다.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조작된 자료입니다. 그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성훈 기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이었다. 그가 확인 없이 이런 폭탄을 터뜨릴 리가 없었다. 주주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번지기 시작했다. 장내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기자들의 고함과 주주들의 항의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총회체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그 시각 대한민국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은 한신그룹 초대형 비자금 스캔들이라는 속보로 도배되었다. 실시간으로
한신그룹의 주가가 폭락하는 그래프가 화면에 떠올랐다. 몇 분 만에 수조 원의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증발했다. 오피스텔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유라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움직였다. 첫 번째 폭탄이 터져 혼란이 극에 달한 바로 그 타이밍에 그녀는 두 번째 증거를 다른 언론사에 보냈다. 유진 코퍼레이션을 상대로 한 해킹 공격과 산업 스파이 행위의 배후에 강태민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한신의 비도덕적인 경영 행태가 연이어 폭로되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한신그룹 본사. 강태민의 사무실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값비싼 도자기들을 벽에 집어던지며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있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은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나뒹굴었다. 한유라, 감히 네가... 그는 이 모든 것이 유라의 복수극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자신의 손안에 있던 가녀린 인형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 회장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 멍청한 놈,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널 사장 자리에 앉힌 줄 알아. 짝강 회장의 손바닥이 태민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태민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다. 일가의 계집 하나 감당 못해서 그룹 전체를 말아먹어 당장 내 입으로 모든 걸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발표해 검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의 분노는 아들을 걱정해서가 아니었다. 오직 그룹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강태민은 평생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모든 것을 누려왔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자 아버지는 가장 먼저 그를 꼬리로 잘라내려 하고 있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 회장이 떠나고 난장판이 된 사무실에 홀로 남은 태민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그의 핸드폰은 검찰, 이사회, 분노한 투자자들의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려댔지만 그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한유라. 그녀가 이겼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의 회사, 그의 명예, 아버지의 신임까지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절망은 순식간에 검은 분노로 바뀌었다. 자신이 무너진다면 그녀 역시 무사할 수 없어야 했다. 강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다. 그는 변호사나 비서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수년간 자신의 뒤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던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증오로 갈라져 있었다. 한유라를 찾아 조용한 곳으로 데려와. 내가 직접 만나야겠어. 단둘이서. 그것은 더 이상 사랑과 집착의 언어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마지막 발악. 파멸의 언어였다. 작전의 성공을 확인한 유라와 이도현은 비밀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있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유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코너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모든 것을 잃은 강태민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었다.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혼자 두는 건 위험합니다. 이도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지만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변호사님은 경찰과 연락하며 다음 계획을 지휘해 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것까지도 제 계획의 일부니까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재킷 옷깃에 달린 작은 브로치를 무심코 만졌다. 이도현은 잠시 망설이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강한 확신을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는 일부러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예상대로. 그녀가 자신의 차문을 여는 순간 어둠 속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나타나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전문적이었다. 유라는 저항하지 않았다. 대신 붙잡혀 끌려가는 순간 재킷 옷깃에서 브로치를 떼어내 자신의 차 밑으로 교묘하게 떨어뜨렸다. 그것은 이도현과 미리 약속한 GPS 추적 장치가 내장된 비상 신호기였다. 그녀는 검은 벤에 강제로 태워졌다. 차는 서울의 야경을 뒤로한 채 어둠 속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가 멈춘 곳은 바닷가의 외딴 별장이었다. 7년 전 태민이 그녀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추악한 본 모습을 드러냈던 장소. 다툼 끝에 그가 "넌 내 소유물이야" 라고 소리쳤던. 그녀의 기억에는 없지만 그녀의 무의식에는 상처로 남아있을 바로 그곳이었다. 그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다.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는 강태민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값비싼 위스키병이 거의 비워진 채 놓여 있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와 충혈된 눈으로 유라를 쳐다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3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왔구나.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랬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는 모든 것이 유라의 탓이라는 듯 절규했다. 우린 모든 걸 가졌잖아. 세상 모든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해줬잖아. 그저 내 옆에서 사랑만 받으면 되는 거였는데 왜 모든 걸 망쳐버린 거냐고. 그의 말에는 일말의 반성도 없었다. 오직 자기 연민과 뒤틀린 분노뿐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더 이상 그의 가스라이팅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의 사랑을 잃은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었다. 그의 죄를 심판하러 온 심판관이었다. 사랑. 유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 뭔데? 당신의 허영심을 채워줄 예쁜 인형을 옆에 두는 거. 내 꿈과 경력을 짓밟고 당신만의 세장에 가둬두는 거. 당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거.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가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죄를 나열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이도현 변호사를 죽이려고 했어. 당신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내 이름을 도용했지. 지난 7년 동안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야. 날 이용하고 기만하고 통제했을 뿐이야. 당신은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인간이야. 강태민. 닥쳐. 태민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유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폐부를 찌르는 비수가 되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게 다 내가 만들어준 거야. 내가 누리는 거 이 공허한 집 당신 취향대로 채워진 옷장 아니. 당신이 나한테 준 건 상처와 모멸감뿐이었어. 난 기억은 잃었을지 몰라도 내 몸과 영혼은 당신이 준 상처를 전부 기억하고 있거든. 유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미련이 없었다. 오직 경멸만이 가득했다. 당신은 대단한 제국의 왕이 아니야. 강태민, 그저 아버지의 돈 뒤에 숨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겁쟁이일 뿐이지. 그리고 이제 그 돈도 권력도 모두 사라졌어. 당신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유라의 마지막 말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의 나약함까지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있던 무거운 크리스털 재떨이를 집어들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그의 눈에 사리가 번뜩였다. 그가 유라를 향해 재떨이를 저리 가로수오토시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쾅 별장의 모든 유리창이 한꺼번에 깨지며 검은 전투복을 입은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섬광탄이 터지고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이도현의 지휘 아래 경찰은 GPS 신호를 따라 이곳에 잠복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진입한 것이다. 혼란 속에서도 유라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오직 강태민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강태민 흉기 버려. 경찰의 외침에도 그는 이성을 잃고 유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특공대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의 손에서 잿더리가 힘없이 굴러 떨어졌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안 와.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경찰에게 끌려나가던 그의 눈이 마지막으로 유라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그 눈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공포나 연민, 혹은 사랑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곳에는 그저 자신을 내려다보는 완벽한 이방인의 눈빛만이 존재했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과 절망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절규했다. 한유라, 그것은 몰락한 폭군의 마지막 비명이자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소리였다. 강태민이 끌려나가고 소란이 잦아들자 이도현이 목발을 짚은 채 그녀에게 다가왔다. 괜찮습니까? 유라는 대답 대신 별장 밖으로 걸어나갔다. 짠 내음 섞인 밤바다가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비릿하지만 상쾌한 공기가 그녀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마셔보는 진정한 자유의 공기였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신게이트의 마지막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태민은 예전에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수척해진 얼굴과 공허한 눈빛은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의 아버지 강 회장 역시 공범으로 나란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증인석에 선 한유라는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가 알아낸 모든 사실을 증언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오직 그녀가 밤을 새워 분석하고 정리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거만을 제시했다. 그녀의 증언은 날카로운 논리로 강태민과 한신그룹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스캔들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 제국을 무너뜨린 정의의 상징이었다. 마침내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 강태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살인미수 교사, 납치감금 등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강 회장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에게도 줄줄이 중형이 선고되었다. 법정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탄성으로 술렁였다. 유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왔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에게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나쳐 걸어 나왔다. 이제 그녀에게 강태민의 옛 약혼녀라는 꼬리표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롯이 한유라, 그 자체로 서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서울의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한신그룹은 오너 일가의 몰락 이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부패의 고름을 짜낸 뒤 힘겹지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반면 유진 코퍼레이션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한유라는 그 중심에서 글로벌 전략팀을 이끄는 상무로 승진했다. 그녀의 능력과 리더십을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실력으로 완벽하게 제기했다. 어느 날 유라는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그녀의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으시나요? 의학적으로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의사는 그녀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싶어 할 것이라 생각하는 듯 했다. 유라는 창밖에 푸른 나무잎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전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에게 지난 7년의 기억 상실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었다. 그것은 그녀를 올가매던 고통스러운 과거를 지워주고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굳이 열어보고 싶지 않은 비어 있어도 좋은 파일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사랑을 되찾는 대신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병원에서 나온 유라는 이도현과 만나기로 한 공원으로 향했다. 그는 사고의 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유진의 법무팀을 총괄하며 유라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조력자로 곁을 지키고 있었다. 무슨 생각해요? 벤치에 앉아있는 유라의 옆에 다가와 앉으며 이도현이 물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그냥요. 날씨가 좋아서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의 관계는 불같은 열정보다는 깊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서서히 단단해지고 있었다.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싸워온 전후에는 어느새 따뜻하고 잔잔한 애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이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든 걸 걸고 싸웠잖아요. 가끔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더 좋았을 거란 생각. 안 해요.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전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덕분에 진짜 나를 찾았으니까요. 그녀는 이도현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웃었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꾸며낸 공허한 미소가 아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였다. 지금 행복해요. 그의 질문에 유라는 잠시 대답 없이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됐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죠. 이도현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소유하려는 거친 손길이 아닌 지켜주려는 다정한 온기였다. 유라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공원길을 걸었다. 길가의 상점 쇼윈도에 그들의 모습이 비쳤다. 유라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낯선 사람이 아닌 자신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한 여자가 그 안에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온전히 이해하고 아껴주는 한 남자가 함께였다. 7년간의 잘못된 추격은 끝났다. 사고는 고통을 지웠고 역경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두 발로 단단히 땅을 딛고 서 있었다. 동화 같은 해피엔딩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낸 그 어떤 동화보다도 값지고 희망찬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도현을 보며 다시 한번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함께 빛나는 미래를 향해 걸어 나갔다.